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투상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엔 저희가 제도, 도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런저런 통칙들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그럼 통칙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대충 알아봤고, 이제 물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투상도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도면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정투상도를 먼저 사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정투상도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 주셔야 되는데, 이 정투상도를 저희가 각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니까, 나중에 배치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면 지금 각각 부분에 대한 명칭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앞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도 있고 왼쪽, 위, 아래, 뒤. 자, 이렇게 다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앞쪽을 저희가 먼저 정하게 되는데 거기를 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앞쪽을 바라보고서 그린 부분을 정면도라고 하고, 앞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제 우측, 그래서 우측면도, 왼쪽이 좌측면도.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위에를 저희가 윗면도 이렇게 하지 않고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저면도라고 하고요. 뒤쪽은 배면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는 거, 명칭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씩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쭉 알아본 다음에 배치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투상도 말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등각투상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등각투상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정육면체 그리는 거 이런 걸 많이들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등각투상도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물체를 표현할 때 좌측과 우측에 동일한 각도로 띄워놓고 표현하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그린다고 하면 좀 전에 그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밑으로부터 살짝 떨어지게 면을 배치해주는 이런 방법이 등각투상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좀 전에 그렸던 방식은 뭐냐? 사투상도예요. 사투상도. 자, 한쪽 면을 수평선에 붙여놓고 그래서 거길 기준으로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사투상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캐비닛도라고 부르는 30도부터 60도 사이의 사투상도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투시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체를 그리면서 이제 뒤에 있는 거,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거는 좀 더 작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런 원근감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시점,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물체를 방사선으로 표시해서 그 감각을 나타내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 같은 데서 많이 쓰이니까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저희 정투상도 알아봤는데 그거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각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쓴다. 자, 삼각법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일단 정면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오른쪽에다가 우측면을 그려줍니다. 왼쪽에 좌측을 그려주고요. 위에 평면, 아래에 저면, 저면이죠. 자, 그리고 우측면의 옆에다가 배면도를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이 바뀌어 있고 평면과 저면이 바뀌어 있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냐? 우리가 바라보는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있고 물체가 있은 다음에 투상면이 있죠. 자, 무슨 소리냐? 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눈이죠? 자, 눈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라보고요. 그럼 내가 바라본 면을 어디에 그리냐? 여기에 그리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자, 그래서 저희가 우측면을 나타내려면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자,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 이 우측면을 나타내려고 보니까 물체를 통과해서 그 뒤쪽에 우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지나서 여기에 물체가 면도가 표현이 될 거니까 좌측면이 오른쪽에 오고 우측면이 왼쪽에 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삼각법 같은 경우에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눈을 이렇게 두고 우측면을 바라봤을 때 물체와 눈 사이에 투상면이 있게 되니까 오른쪽 우측면을 바라봤을 때 물체의 우측에 우측면이 배치되고 좌측에 좌측면이 배치되고 위쪽에 평면도, 아래쪽에 저면도가 배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각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고 나중에 보조투상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배치해서 물체를 좀 더 표현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각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면도가 배치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표제란에다가 각법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 각법 칸에다가 저희가 일각법, 삼각법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기호를 사용해서도 나타냅니다. 각법이라고 써버리면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도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 기호를 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자, 요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자,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를 바라본 우측 면도를 이 위에서 바라본 거에 우측에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삼각법 기호는 위에서 바라본 거 옆에 우측면을 둔 거고요.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우측 면도가 좌측에 배치되니까 위에서 바라본 거 옆에다가 좌측을 놨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시면은 암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기호 고를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기호를 명확히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투상도의 표시 방법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삼각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겠고 정투상도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단순히 삼각법으로 정면, 평면, 측면, 뭐 저면, 배면 이런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좀 더 추가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투상도들이 있는데 그 투상도들에 대해서 명칭 그리고 왜 쓰는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별 2개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잘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투상도입니다. 주투상도. 주가 붙었으니까 좀 중심이 되는 혹은 주요한 그런 투상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괄호치고 정면도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투상도는 곧 정면도다. 정면도는 곧 주투상도다. 네, 그렇게 외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의미는 다른 겁니다. 정면도는 말 그대로 내가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본 면의 도면이고 주투상도는 물체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한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도란 물체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하는 면이다 라고 의미를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즉 주투상도와 정면도는 같은 면을 나타내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르니까 구분해서 외워달라,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주투상도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이고요.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놓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표현하면은 좀 더 잘 표현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돌리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상태로 놓고 그려달라 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로 길이로 놓고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숨은 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주투상도에는 앞으로 등장할 보충하기 위한 이런저런 투상도를 최대한 적게 되도록 적게 써달라 라는 겁니다. 얘는 이거 하나 자체로 그냥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니까요. 자, 그래서 주투상도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주투상도를 보조하기 위한 주투상도와 이런저런 측면, 평면, 저면 이런 투상도들을 보조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조투상도. 네, 보조투상도는 자, 여기 보시면 물체가 여기 나머진 괜찮은데 이 윗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친구를 그냥 위에서 바라보고 평면도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만 그냥 이렇게 보일 테니까 실제 크기라든지 실제 각도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가 아니라 이 경사진 부분을 그 경사 그대로 바라본 것처럼 투상도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서 이런저런 특성들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바라봐준 그런 투상도, 이거를 보조투상도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부분투상도.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런 B 부분이나 A 부분, 이런 부분이 나름의 좀 특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도면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굉장히 공간이 없고 글자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보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면을 그릴 때는 간소화시켜서 그려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겠다고 여기뿐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은 도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너무 복잡하게 도면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 부분을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는 그 부분만 별도로 조금 잘라서 나타내자,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 부분 이렇게 바깥쪽에 경계 나타내 놓고 그 부분만 이렇게 오려서 나타냈죠. 네, 아까부터 계속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만 잘라서 나타냈다 라고 해서 부분 투상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상을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는 파단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떤 선을 사용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파단선 이라고 자신 있게 고를 수 있도록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회전 투상도입니다. 네, 회전 투상도는 물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휘어 있는 거예요. 휘어 있는 거. 근데 이 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위에서 그냥 바라본 대로 표현하자니 앞에 있던 보조 투상도 있었죠. 그때처럼 길이가 정확히 나타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부품은 회전도 실제 가능한 부품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회전에 있다면 일직선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려서 살짝 회전시켜서 하나의 물체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이제 회전투상도다. 네, 전체 물체를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회전한 거다 보니까 앞에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 걸 이제 회전투상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국부투상도입니다. 부분투상도와 국부투상도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부분은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국부는 어떤 요소를 표현한 거예요. 구멍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존재하는 어떤 요소 하나만을 표현하는 거니까 부분과 국부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멍,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고 있고요. 그 사이에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얘는 요거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표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국부투상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분 확대도인데, 부분 확대도는 우리가 요소 그리다 보면은 일부분만 좀 되게 작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축의 일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기 치수 그리기도 어렵고, 또 이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금 더 붙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역을 그려주고서 문자로 표현해주고 그 옆에 근처에다가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치수값 낼 때도 훨씬 더 편리하겠고 알아보기도 훨씬 쉽겠죠. 네, 근데 전체를 확대한 게 아니라 일부를 확대했으니까 부분 확대도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A 그리고 척도 다 적어놨죠. 그렇게 해서 명확히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단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면도,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어떤 물체의 내부가 꼭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봉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 그 구멍 부분을 좀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 가운데 부분을 단면 경계로 쳐서 내부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네, 밑에 있는 이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마치 사과를 절반 자르듯이 잘라놓은 거예요.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었던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과처럼 이렇게 꽉 차있던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면도라는 걸로 나타내 준 건데, 아까 선의 종류 얘기하면서 해칭 말씀드렸죠. 원래 내부에 채워져 있던 부분은 해칭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비어있던 공간은 그냥 빈 것으로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내부를 볼 때 사용하는 게 단면도다. 그리고 내부에
채워져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해칭 이런 걸로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걸 좀 명확히 알아주시고요. 좀 내려볼까요? 자, 해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각선,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45도로 나타내고 있고, 스머징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스머징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아예 색칠을 해버립니다. 색칠을 하면 좀 더 보기는 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해칭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단면도를 나타낼 때 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하나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로 제시가 된다면,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이 단면도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면은 이 물체의 경우 단면도로 나타낼 때 어떤 단면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각 단면도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좋고, 각 단면도를 언제 쓰는지 그 용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단면도. 이거는 전단면도라고도 하는데요. 물체의 전체 부분을 다 단면도로 표시한 거예요. 전체니까 전, 온 이런 걸 써서 온단면도, 전단면도라고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내부를 다 봐야 될 경우, 동일한 규칙성이 있게 표현이 된 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봐줘야 되니까 이걸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쪽 단면도, 네, 이건 반단면도라고도 하는데,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상이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쪽은 외부에서 바라본 형상 그대로 나타내주고, 반쪽은 단면 형상 이렇게 나타내준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의 단면도를 가지고 물체의 외부와 내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표현하는데 유리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반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름 반단면도 외우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분단면도인데, 자, 부분단면도 아까 국부투상도 할 때 키홈을 위에 따로 뽑아냈었잖아요. 네, 근데 키홈을 따로 뽑아내고 그 키홈이 내부, 축의 내부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 그어져 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단면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칭이 그려져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부분 단면도예요. 부분 단면도는 내가 특정 부분만, 마치 아까 부분 투상도인 것처럼 특정 부분만 보여주고 싶을 때 경계를 그려놓고 거기에 해칭 채워놓은 거, 내부도 표현한 거, 이게 이제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전도시 단면도. 네, 회전도시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고리 형상인데 각각의 두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더 두껍고 여기는 좀 더 얇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께가 좀 다르고 내부에 있는 형상들의 규칙성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의 물체를 나타낼 때도 여러 단면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특히 두께 이런 걸 나타낼 때 이 부분의 단면을 나타내면서 그거를 회전시켜서 표현해 줄 겁니다. 회전시켜서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 계단 단면도라고 하는데, 물체를 그냥 이렇게만 잘라서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은 제대로 나타내지겠지만 여기에 있는 구멍은 안 나타나니까 하나를 더 표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은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단면도의 양쪽을 다 표시해주면 좋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단선을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타내서 그 두 가지의 단면을 모두 나타내 주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계단 단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는데, 뭐 리브, 바퀴의 암, 기어의 이빨, 축, 핀, 볼트, 너트,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왜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지를 상상하시면은 훨씬 공부하기 쉬우실 거예요. 저희 도면 그릴 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대원칙은, 도면은 간단해야 된다. 왜냐면 도면은 저희가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품을 만들다 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지면은 저희가 안 그래도 3D 영상을 2D로 종이에다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복잡해지면은 훨씬 더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원칙으로 도면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야 된다 라는 걸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굳이 잘라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잘라서 표현하면 정말 노력해서 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 같은 것들은 잘라도 어차피 내부가 다 균일하고 내부가 다 채워져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자르지 않습니다. 그 옆에 핀, 볼트, 너트 이런 것들도 다 채워져 있을 거고 바깥에서만 봐도 충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라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뭐 문제로 제시하면서 다음 중 단면으로 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한번 그 물체가 뭘 뜻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하면은 저희 뒤에도 외울 게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거,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뭘까,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씩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치수를 기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치수 기입할 때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들었던 내용들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암기할 거 확실히 암기하시고 다음 강의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